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운동권 청산을 총선 의제로 띄운 국민의힘, 당내 예비 주자들이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인사들 지역구에 줄줄이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고리로 수도권 험지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비명이 떠난 민주당에서는 친명 대 친문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 탄생 배경에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피말리는 공천 경쟁이 점쳐진다는 분석입니다. 6일 만에 재회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까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풀어보고요.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월 29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올라갑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엿새 만에 재회하며 민생을 위한 당정 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화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과 관련해서 중학생 피의자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후원사 뒷돈 의혹과 관련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단 측은 김 감독과 계약을 전격 해지한 가운데 선수단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로 이웃을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을 가져왔고 사건 당일에도 이 문제로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첫날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접속이 한때 지연됐고 대기 시간도 1시간 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예상대로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 유족들은 법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 공포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의 요구안, 즉 거부안이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릅니다.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고 특별조사위가 야당 편향적으로 꾸려질 수 있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본 겁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힘을 실은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입니다.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을 유도해서 제의 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또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부정적 여론 역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마련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이 바라는 건 거부권 행사와 지원책이 아니라 특별법을 하루빨리 공포해 진실을 규명하는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진실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죽음에 한 초의 역도 남기지 않도록 원인과 진실의 규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야당도 윤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하고 또다시 거부권을 쓴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2번, 3번 후벼 파더니 이제는 진상 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십시오. 윤 대통령이 법안의 제의를 요구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언제까지 투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쌍특검법과 함께 쟁점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갈등설이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엿새 만에 재회해서 3시간 가까이 오찬회동을 진행했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당정이 협력하자고 일단 뜻을 모았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월요일 점심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투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했습니다.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지 엿새 만에 재회입니다. 양측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여전한 가운데 20년 지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함께했습니다. 꽉 채운 2시간 식사에 집무실로 옮겨 37분간 티타임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당정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주택과 교통 문제부터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재협상까지 다양한 민생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대응이나 김경률 비대위원의 공천 문제 등 갈등의 불씨가 됐던 민감한 화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대신해 브리핑에 나선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로써 당정 갈등이 봉합됐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민생 문제를 위해서 당정이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오늘 만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겨울 눈발 속 상징적인 악수에도 냉랭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다는 뒷말이 끊이질 않자 이를 불식하기 위해 만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웃으며 식사하고 밀도 높은 시간을 보냈지만 갈등의 불씨는 건드리지 않은 모양새여서 양측의 미묘한 긴장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민감한 현안은 언급되지 않으면서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의 잇단 총선 출사표에 공천을 둘러싼 잡음 역시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당 비대위 회의와 영입인재 환영식을 주재한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마친 뒤엔 당사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민생 현안 말고 당정 갈등의 뇌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공천 관련 논의가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신 받았습니다. 어떤 현안이든 수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당정관계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민감한 현안마다 말을 아낀 윤 원내대표는 회동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지 묻자 평소 당정 협의 때와 다르지 않았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김 여사 논란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과 미리 교감하는 자리가 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양측 모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강조했던 한 위원장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견해차가 여전한 문제는 서로 대화를 피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죠.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당정 갈등의 또 다른 불씨인 총선 공천 역시 당이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공천 신청 접수 첫날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돼 온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의 기존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갑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제 국정 경험과 공적인 네트워크를 살려서 뚝심 있게 일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의 강세 지역인 영남권에선 용산 참모 출신과 본격적인 경쟁 국면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천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못해요? 공천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걸 갖고 사천이라고 만드는 거는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엿새 만에 다시 만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민감한 현안을 두고 대화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공천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현재 당정 관계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후보자 공천 신청이 시작된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했던 운동권 심판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총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 간 프레임 경쟁도 선명해지는 양상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을 뜻하는 민주당 내 86 운동권과 정면 승부를 펼치겠다며 인지도를 갖춘 국민의힘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중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윤건영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울에 태영호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일찌감치 86 운동권 청산을 전면에 내건 당 전략에 맞춰 민주당 주요 인사 지역구마다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사천 논란에도 운동권 심판에서만큼은 특정 후보 띄우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문제를 부각하며 연일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당정 갈등으로까지 번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총선용 이슈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혹으로 국회로 돌아온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저울질하는 이유도 이 같은 속내가 깔린 거란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이후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지는 않다. 어떤 비판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로 180도 돌아선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야당이 단독 소집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김 여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조사 자체도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고 아직 조사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권익위 입장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퇴장하며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사례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낸다고 하게 되면 그건 국가 기속이 돼갖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김정숙 여사 명품 옷, 기금속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명해진 프레임 경쟁 속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여야의 기싸움은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가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를 종북 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살해하는 게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범행에 앞서서 흉기를 휘두르는 연습을 꾸준히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했습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범행 혼자 계획하신 겁니까? 총선을 100일도 남기지 않은 날 부산 가덕도에서 벌어진 야당 대표 살인 미수 사건.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존 살인 미수 혐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60대 김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의 범행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출마가 예상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이며 김 씨의 왜곡된 정치적 신념의 배경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종북 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본 김 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적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지닌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로 일했지만 영업부진과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고 가족과 떨어져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 살던 중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이후에도 이 대표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서도 범행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무실 근처 나무에 목도리를 걸어두고 준비한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범행 당시에 소지한 이른바 변명문은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재판에서 공개될 전망입니다. 김 씨에게서 이 문서를 전달받아 언론사에 보내기로 약속한 70대도 함께 기소됐는데 이를 제외하면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나 배우는 없는 거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 씨의 당적과 신상에 대한 관심도 높았지만 검찰도 정당법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학생 피의자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체포 뒤에 응급 입원됐던 중학생은 병원에서 계속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팀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10대 A군이 사는 서울 대치동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PC를 확보했습니다. 배 의원 습격과 관련해 배후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남겨진 A군의 행적을 살피고 SNS 등 인터넷 활동 기록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A군에 대한 경찰 조사는 병원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현행범 체포 다음 날 경찰과 의료진 판단으로 72시간 동안 응급 입원된 중학생 A군은 보호 입원으로 전환돼 추가 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병원 측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경찰은 입원 상태에서도 조사가 원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가족이 배 의원에게 사과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A군 부모가 경찰 조사 당시 마주친 배현진 의원실 관계자에게 미안함을 표시했다는 경찰 설명이 발단이었는데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의원실 누구도 사과를 받은 적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배 의원은 병원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조사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였다며 선처는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잇따르는 정치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정당과 경찰 사이 신변보호 강화 전담 조직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치 테러 예방 대책 간담회를 마친 뒤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기동 순찰대와 형사 기동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모방, 협박글을 쓴 게시자도 바로 추적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SLCM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를 지도했고 핵 잠수함 건조 사업도 파악했다고 전했는데 우리 정부는 도발과 고리배기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해상에서 흰 연기를 내뿜으며 비스듬하게 솟구쳐 오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이 날아가는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북한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 미사일인 불화살 3대시 31형을 쐈다고 주장한 건데 김 위원장도 현장에서 시험 발사를 지도했습니다. 순항 미사일들은 7,421초, 7,445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하여 선목표를 명중 타격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는 구체적인 비행 거리는 물론 미사일을 발사한 잠수함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지상에서 불화살 3대시 31형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하며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나흘 만에 같은 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한 겁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을 쏜 건 지난해 3월 12일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시험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한 김 위원장은 핵 잠수함 건조 사업도 파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핵 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하며 핵 추진 체계를 적용한 핵 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발과 고립의 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족한 재원을 무기 개발과 도발에 허비하는 한 민생 개선은 10년이 지나도 공연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수도 평양보다 열악한 지방경제 상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지방공업 발전을 지시한 뒤 북한 당국은 관련 정책의 이행을 연일 독려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이 어제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비행 시간은 크게 과장됐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한 비행 시간은 과장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실제로 잠수함에서 발사했는지 등 추가 사항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이번 순항미사일 비행 시간은 북한 발표 내용보다 크게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탄도 계량 목적의 성능 시험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건데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최고 인기 구단인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동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후원하는 커피 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감독은 모두 합쳐 억대에 달하는 뒷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커피 업체는 2022년 8월 기아 타이거즈와 후원사 계약을 맺은 후 홈런존으로 타구를 넘긴 선수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업체가 후원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뒷돈을 받고 개입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장 전 단장이 현재 LG 트윈스 포수인 박동원 선수와 연장계약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장 전 단장은 금품 요구 발언이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구단 측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장 전 단장을 해임했고 KBO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장 전 단장뿐 아니라 김 전 감독의 금품 수수 정황까지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상황이 됐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983년 산미 슈퍼스타즈 고 김진영 감독이 경기 도중 심판을 폭행해 구속된 적이 있지만 개인 비리 혐의로 프로야구 감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배임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국 감독과 계약을 전격 해지했습니다. 기아 구단은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해서 김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아 구단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후임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오늘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 황 선수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종료됐고 연장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황 선수는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도착하는 즉시 소속팀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4차 소환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조만간 수사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최저 1.6%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첫날인 오늘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한때 지연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이 든든 사이트는 동시 접속 사이트가 많아서 서비스 신청 접속 대기 중이라는 안내문을 고지했습니다. 한때 1,000명 가까이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예상 대기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1.6에서 3.3%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흉기로 이웃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가 도로를 손살같이 내달립니다. 도로를 역주행하다 뒤를 쫓던 경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이 남성은 위층에 사는 중국 국적 30대 여성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A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건물 계단과 가까운 쪽에 살던 A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살살 닫아라, 조용히 다녀라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한 2번 정도 이렇게 스쳐가면서 좀 쿵쿵거리지 마라, 시끄럽다. 그렇게 그냥 서로 스치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을 겨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이란 무장단체 소행으로 지목하고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북부에 있는 미군 전초기지 타워 22의 위성 사진입니다. 미군 당국은 타워 22가 드론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부상자들이 많아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 지역에 주둔한 미군 부대에 지난 석 달여간 160차례 공격이 이어졌지만 미군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 지원을 받는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 세력은 이번 공격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점령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학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겁니다. 다만 미군의 우방인 요르단 정부는 드론 공격이 요르단 땅이 아닌 시리아의 알탐프 미군 기지에서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ومقتل 3 جنود أمريكان وإصابة عدد من الجنود وهذا خارج حدود الأراضي الأردنية الأراضي المملكة الأردنية الهاشمية.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최고의 애국자들을 잃었다고 애도했습니다. 희생장병의 뜻을 이어 테러와 싸우겠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이번 공격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d a tough day last night in the Middle East. We lost 3 brave souls, and we shall respond.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군 사망으로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의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But it's another very dangerous step because, as I say, the US will have to respond even more strongly than it's done to previous attacks. 워싱턴 포스트는 방공망이 드론을 요격하지 못한 이유는 불분명하다며 군 당국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지난주 서천시장 화재 현장 함께 방문한 다음에 이제 엿새째인데 오늘 대통령실이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서천 만남은 좀 약간 미봉책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네. 일시적 봉합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예측했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저도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오늘 2시간 37분을 만났잖아요. 근데 사실 2시간 37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배석자도 뭐 서너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인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렇게 보죠. 그러면 봉합일까? 저는 단순하면 이미 봉합은 그렇다면 넘어섰다고 봐요. 이게 봉합을 넘어서 저는 의기투합 국면으로 가지 않았느냐. 최소한 이제는 서로의 갈등과 이견에 대해서 완전한 해소를 넘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총선 전략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다음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간판으로 국민의힘이 총선 치를 때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고 그 정책과 말하자면 우리가 내놓는 공약이라는 것이 당이 어떤 식으로 또 수렴해 나가서 국민 앞에 꺼내놓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안 얘기, 민생 얘기를 했다고 이제 양측이 모두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봉합을 했고 그다음에 이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는 동어 반복을 안 하잖아요. 이미 내가 얘기를 다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대통령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이미 공을 넘긴 형국이기 때문에 설 전에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면 저는 이 기류는 당분간은 가겠지만 다만 하나의 지뢰밭은 있다. 그게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이 물밑 조율을 잘 하고 밖으로 거칠게 드러나지 않는 이 과정 하나가 좀 남은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만 봐서는 봉합을 넘어서 의기투합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2시간 37분 역대 그 여당 당대표와 만난 시간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고 2시간 식사를 꽉 채우고 나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뭐 이후 일정 있냐 이걸 물어봐서 차담회까지 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표정만 보면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일으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은 뭐 진영이 일단은 국민의힘 진영 쪽이니까 그렇게 좀 희망을 많이 섞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희망을 쏙 빼고 보면 그동안 안 하던 걸 왜 했지? 그동안 뭐 38번, 38회의 연설이나 발언에서도 일부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피했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네? 그건 왜냐?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취임 이후에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근데 안 하던 걸 왜 만났죠? 국민 관심사가 굉장히 극대화된 상황에서 또 만났어요. 그러면 그 국민 관심사의 핵심은 뭐죠? 그거에 대한 거는 만남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스무딩 오퍼레이션. 부드럽게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적극적 대처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부드럽게 가져가자는 그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저는 봐요. 일단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서로의 견해차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민한 것들은 다 피하고 그 합의할 수 있는 것들만 의제에 올려놓고 그림을 잘 만들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희망사항을 쫙 빼고 보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가지고 정말 갈등이 해소됐으면 굉장히 세러모니얼한 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세러모니얼한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게 공멸의 그 빨간 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공멸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데 의기투합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기투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입장에서 희망을 쏙 빼고 보면 자 이제 민감한 문제들 김건희 여사 가방 문제라든가 당장 이제 내일 이제 처리가 돼야 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 거부권 행사 관련 논의 이런 것들은 오늘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뭐 그대로 긴장 관계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신데. 근데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한 달간 거의 지방 투어를 했잖아요. 대통령 만나는 지난주 빼놓고는 거의 지방을 다 돌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마지막 이제 행사의 정점을 찍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다면
관료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활동을 끝내고 정치권에서 딱 했던 게 3주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포함한 4주가 된 네. 건데 자, 그럼 3주 동안에 보고 느낀 점들 그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가방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 얘기하고 저는 우려할 만한 부분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럼 이번 총선이라는 건 원래 총선은 세 개의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선거냐는 구도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어떤 인물들을 포진시킬 거냐는 인물의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슈로서 그러면 이번 선거를 치를 것이냐. 그러면 구도 문제는 어느 정도 이미 정리가 된 거고 공천 문제가 이제 인물 문제라면 나머지가 이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 국민의힘에서 뭐 인근 위성도시들에 대한 수도권 편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걸 꺼내놓고 대통령도 새해부터 지금 계속적인 민생 투어를 통해서 지금 어젠다를 꺼내요. 무슨 교통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뭐 세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금융 소득 문제 이런 걸 꺼내놓는데 그걸 대통령이 꺼내놓으면 뭐합니까? 당이 수렴을 해야죠. 그걸 어떻게 포장을 해서 국민에게 상품으로 내어놓을까는 당의 몫이란 말이에요. 총선은 마지막 이슈의 그 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정에 대한 소통과 그다음에 총선 전략에 대한 당정 간의 이해 일치, 완보이스 문제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만일 제가 보기에 그런 문제들이 비공식적으로는 논의가 됐을 수는 있겠으나 굳이 그것을 더 양쪽에서 공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치적인 행위로 보여주면 될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아마 2시간 반 가까운 문제들이 그렇게 아마 긴밀한 대화들이 이제 조율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어떤 속 깊은 얘기들까지 뭐 오늘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면 눈빛으로 또 교환을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요. 자, 한동훈 위원장 매일 기자들 그 질의에 출근길에 응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은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가 커지면서 디커플링 그러니까 이제 좀 따로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했더니 저는 국민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 제가 더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뭐 여유를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여유를 생각합니다. 보여줬다. 왜냐하면 그 굉장히 위기를 겪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막 이거에 대해서 막 경로를 하고 그 대통령의 뭐 의중을 전달한다는 당의 메신저가 뭐 끌어내릴 것처럼 막 단톡방에다가 올리고 막 이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전을 각오한 말일 수도 있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언론에 나와가지고서 공공연하게 확인을 해줬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그 결과물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교만하거나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은 양쪽에서 다 터지는 거예요. 용산에서도 터지고 민심에서도 터지고 양쪽으로 터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 그리고 좋은 결과에 대한 여유 있는 답변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뇌관 중에 이제 공천을 꼽으셨는데요. 지금 디커플링 현상,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이제 한 사람은 오르고 한 사람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여당 총선에서 어떤 방향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까? 그럼 냉정하게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같이 오른다? 사실 그건 비대위가 아니었죠. 비상 상황이었으니까 비대위원장을 영입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현직 국무위원을 빼서 초유의 일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 시절에 온다 했을 때 심지어 국민의힘에서조차 반대했어요. 첫 번째, 미래 자원은 소진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미 구도 싸움에 한동훈 위원장이 왔을 때 과연 저런 신인으로서 정치력을 풀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지난 한 달간 보여준 것은 깔끔한 자기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총선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정치적인 적응력이 매우 빠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가야 하느냐. 이 문제는 사실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본인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직도 연동화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지. 저는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같이 상승한다? 그렇다면 이건 당정 일치인 거죠. 그렇다면 비상 상황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정말 숙고해야 될 부분은 뭐냐. 본인의 인기는 매우 높은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의 사진으로 선거를 칠 수 있어도 총선 후보들은 국민의힘의 공천장 갖고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간판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점이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면은
지금 이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경제로 치면은 약간 선행지수 같은 느낌이 있다고 네. 봐요. 먼저 앞서 나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국민의힘에 뿌리 내리고 리더십이 차근하느냐에 따라서 후행지수로 따라간다. 이게 D-한 50일 정도에만 일치화 현상 혹은 연동화 현상을 보여준다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는 매우 높아진 거죠. 그러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오히려 구도 싸움에서 빠져나가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카드로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 디커플링, 탈 동조화 현상을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는 건 이건 오히려 분석의 틀에서 맞지 않고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연동화 현상을 더 주목해 봐야 되고 그것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총선에 누구 지지율이 영향을 줄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오른다는 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플러스 알파가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총선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은 당 지지율도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중도 입장에선 개인 한동훈은 잘하고 있는데 당에까지 표를 주기에는 이 정권의 중간 심판이라는 걸 넘어서기에는 아직 만족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은 당 지지율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당에 어쨌든 그 대주주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예. 국민들이 아직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의 대지주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바뀌었다. 총선에 있어서 대지주가 사실상의 모든 것을 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한동훈이다라고 느끼는 순간 당 지지율로 수렴하겠죠. 예. 그렇지만 아직 국민들은 아직은 그런 걸 못 거기까지 가진 봤습니다. 않았다. 왜냐하면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공을 쏘아 올린 건 맞아요. 근데 공을 쏘아 올린 게 타겟을 향해서 가는지 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 타겟에 맞췄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확인이 돼야 당 지지율이 될 것인데 그 방향과 타겟은 용산에서는 원하지 않는 방향과 원하지 않는 타겟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빗나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의 평가로 이루어질 것이고 총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승기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지지율이 당으로 수렴할 수 있게 나를 한번 밟고 가라. 네. 한 2번 정도는 내가 밟혀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총선 승리의 최대의 관전 포인트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도와줘야 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르는 지지율이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이제 공천 얘기했으니까요. 여야 공천도 본격화되고 있고 여당 특히 오늘 이제 공천 신청이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한 얘기가 운동권 청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비 주자들이 민주당 운동권 인사들 지역구에 도전장을 많이 내밀었습니다. 좀 정리를 저희가 해봤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도전장을 낸 곳이죠.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는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어제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이 지역은 홍익표 의원이 서초로 가면서 그렇죠, 네. 빈 지역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김민석 의원 지역구인 영등포 을에는 또 박민식 전 장관이 자 도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윤건영 의원 지역구인 구로 을에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내가 여기서 맞붙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이라서 여기는 안보관 비교가 특히 뚜렷한 지역이 될 것 같고요. 또 민주당 이인영 의원 지역구인 구로구 갑에는 지금 호준석 전 YTN 앵커가 지금 나가겠다 이렇게 대진표가 뭐 이게 확정된 그렇죠.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이런 상황인데 이 지역들을 보면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험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운동권 청산론으로 이게 한꺼번에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러면 어느 정도 뭐 돌파구의 바람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앞서 예. 말씀드린 총선의 3대 말하자면 전선, 네. 구도, 인물, 이슈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인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의 특징이 컨셉 공천을 하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개념 공천이라는 뜻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의 타겟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저격수를 투입함으로써 일종의 아주 대치된 전선을 통해서 국민의 주목도를 끌어내고 이것으로 여론전을 확산시켜서 총선에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지금 아마 3단 논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관련해서 임종석, 윤희숙은 정확하죠. 부동산으로 전선이 형성됩니다. 전현 정부의 부동산. 그다음에 서울 영등포을은 바로 이제 김민석이라는 이제 김민석과 말하자면 박민식 장관은 이제 보훈부 장관이고 물론 운동권 출신이지만 어찌되었든 윤석열 정부의 상징과 전 이제 그 민주당의 뿌리라던 586의 대표적인 정치인과 맞붙는다는 그림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울은 대북 정책을 놓고 붙는 경우가 되겠고 네 번째는 이제 신진기회와 그다음에 586 운동권의 정말 대표적인 분과 이렇게 통일부 장관을 가지고 여기만 분과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이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어떤 말하자면 철저한 대결 구도를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주목도를 끌고 있는데 저는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두 가지 함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국민의힘의 새로운 이제 정치가 586 정치의 청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시대 교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리더십이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시대 교체. 그래서 우리 정치에 물갈이를 함으로써 고인물을 한번 걷어내겠다.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약간 이런 지금 여야의 대결 구도도 더 큰 말하자면 우리 정치의 담론. 이제 한번 바꿔보자라는 쪽으로 갈 수 있어서 이런 구도가 만일 뭐 이제 경선 통해서 진짜 대진표가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매우 메인 이벤트로 좀 보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끌 것 같아요. 관심을 끌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런 지역 말고도 마포도 마찬가지고요. 정청래 의원 지역구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그 경쟁 구도로 몰고 가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운동권 청산을 들고 나왔지만 시대 교체 뭐 이런 컨셉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한두 지역 말고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컨셉을 묶어서 하면 선거 전략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잽은 되겠죠. 그러나 뭐 피니시 블로우나 결정타 이런 거는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뭐 좋은 주장입니다. 좋은 주장이지만 국민이 관심이 있을까요? 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국민은요. 경제 상황이나 자기의 삶, 민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현 정부가 그걸 잘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좀 아까 부동산 얘기하셨지만 부동산 얘기는 저는 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문재인 정부도 실패했지만 이 정부도 실패했어요. 왜? 문재인 정부는 가격을 올려놔서 실패했고요. 이 정부는 가격을 너무 떨어뜨려놔가지고 실패한 거거든요. 지금 PF가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제가 뭐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들이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게 뭐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아가지고 아니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비공개 자료라서.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빨간불이 세게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인물 2명이 나왔다고 그 부동산 그게 확 달라지나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 개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존재하겠지만 그것이 국민에게 영향을 줄 정도가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현 정부의 중간평가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치를 수 있겠다. 이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여당 내에 야당이 만들어져서 그걸 바로잡으면서 잘 견인해 갈 수 있겠다. 이 정도가 돼야 한 방이 되는 겁니까? 되는 거지. 그거 전에는 이 현 정부가 모든 것을 끌고 갈 텐데 저건 그냥 뭐 쇼에 불과하고 뭐 작은 그냥 액션에 불과하지 뭐 보여주기에 불과하지 국민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레임 내지는 뭐 구도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되게 현재로서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나오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저 중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사람은 김경률 그 비대위원하고 윤희숙 전 의원뿐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도전장을 해석이죠. 낸 거고요. 해석. 어쨌든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다고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보셨고. 자, 김상인 평론가께서는 잽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특히 지금 보신 지역구 가운데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중성동갑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경제통 윤희숙 전 의원이 어제 도전장을 냈죠. 두 사람의 설전 이미 시작됐는데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기업, 반시장 교리로 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것이 껍데기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쓴소리를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정치가 알맹이입니다. 저의 그 소박한 꿈과 일상이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저희 일상을 깨고 들어온 것이고 여러 번 도망가고 싶었지만 견뎌내면서 싸운 것이거든요. 그것이 비난받아야 될 어떤 이유도 없죠. 예. 그리고 저는 그것을 훈장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군사 쿠데타 세력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예. 그 당시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싸웠던 사람들한테 운동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합니까? 네. 자, 윤희숙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청산하고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을 출사표에 딱 넣고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 이러면서 이제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도 이거 프레임 씌우고 공격하는 건 구태다 이렇게 좀 반박을 했는데요. 자, 이 지역 경제통대 운동권 크게 관심을 못 받을 거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이렇게 보셨고 특히 부동산 이슈를 띄우는 건 현 정부도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최소한 평론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래 정치에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예. 이슈보다도 인물이 가장 관심을 끌어요. 네. 우리가 왜 개각이 관심을 끄는 것도 개각 지나고 나면 또 관심 아무도 안 둬요. 근데 어떤 인물이 바뀌느냐가 굉장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네. 그게 정치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보십시오. 임종석 실장은 이런 얘기 하죠. 훈장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왜 우리에게 공격하느냐는데 사실은 그 당시 민주화 87 체제를 60 항쟁을 이끌었던 것이 어디 운동권 세력뿐만 아닙니까? 시민사회가 다 함께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장이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해서 20여 년간 사골 국물 우리듯이 계속적인 것을 반복해서 더 이상의 시대 정신을 보여준 게 없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운동권 세력들에게 난 빚진 것 없다. 오히려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게 내가 마음의 빚이 있다. 이게 정확한 거죠. 앞으로 우리 세대를 다음을 살아나갈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희숙 또 전 의원은 사실은 좀 지난번에 책임 있는 모습 보여줬어요. 물론 나중에 다 무죄로 판결 났지만 무혐의로 났지만 아버지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불거지니까 깔끔하게 당시에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처신을 놓고 보면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저는 이게 만약 두 사람의 대진표가 성사된다 그러면은 운동권 세력과 경제 전문가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인물로서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있다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인물로서의 경쟁력과 함께 예. 새로운 미래를 껍데기는 가라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대 교체입니다. 네. 인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셨는데 다만 이 중구 성동구 갑 이 지역에 지금 예비 후보가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 마포 을과 같은 똑같은 논란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김경률, 윤희숙 이 두 사람이 상품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국민의힘에서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야말로 자기 개파 이익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하지 않는 한은 그런 얘기 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이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윤희숙 의원은 제가 기재위에서 활동하는 걸 직접 봤어요. 개인적인 역량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한 명이 경제를 살리고 그럴 수 있나요? 300분의 1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현 정부의 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개인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서 그 지역에서 잘 싸울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전반적인 본인의 입장을 조금 틀어주고 바꿔주고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해주는 쪽으로 좀 틀어준다면 이 개인들이 그 바탕 위에 개인적인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은 이런 모든 개인들의 역량 자체를 정권 심판론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정권 심판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를 오늘 당이 기승전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들었습니다. 총선의 예. 구도 자체가 네. 중간 심판 선거, 중간 평가 선거라는 걸 뛰어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이게 많은 이 좋은 주장들 좋습니다. 이게 뭐 좀 어느 정도의 잽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잽도 굉장히 많으면 효과를 발휘하긴 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의 잽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예? 결정타를 날리려면 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변할 수 있을 정도로 당이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여당에서도 민심을 예. 받들어서 국민 눈높이로 대통령의 쓴소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준비가 우리는 돼 있다. 이 모습을 보여줘야 그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죠. 네, 결정타 한 방에 있어야 된다. 자, 지금 이 지역을 보면서 윤희숙 의원이 이 지역의 공천을 받느냐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은 바로 받느냐 이거 더 어려워 보여요. 지금 친명계로부터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공천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이미 그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각도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임종석 전 실장도 좀 도를 넘어가신다. 기억의 편집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맞받는 상황이거든요. 자, 한때 동지기도 했는데요. 설전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 근데 다른 분이 얘기를 하면 조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하니까 이게 정말 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소환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정작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대권 후보로 만들었던 법무장관이 누굽니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잖아요. 근데 뭐 그분이 그 책임을 왜 임종석 실장한테 뛰어넘깁니까? 물론 인사 문제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증했겠습니다만은 그 싸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을 깔아줬던 건 추미애 법무장관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이치인데 그리고 곽상원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얘기를 지금 네. 하는데요. 지금 곽상원 전 변호사는 지금 종로에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네. 그래서 이광재 거기를 출마 준비하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예. 의회로 이제 돌아서 이제 다른 지역을 검토했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전선을 뭐 흐트러뜨립니까? 뭐 민주당 사정이라 제가 뭐 깊숙이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저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추미애 전 장관은 아마 정치적 커밍아웃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나는 이제 친문이 아니고 친명이니까 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데 이게 전직 당대표와 법무장관으로서 그 책임에 맞는 얘기인지도 제가 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꾸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내에서 공천을 둘러싼 문제들이 불거지는데 이제는 비명 친명을 넘어서 친문과 친명의 갈등으로 이게 비춰질 만한 네. 언행을 하는 거는 저렇게 체급 있는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죠. 네. 자, 친명 대 친문 갈등으로 비춰지는 발언은 좀 중진을 정치인으로서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지역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를 콕 집어서 추천했다 이 얘기도 이제 해주셨는데 친명 일각에서는 또 용산에 가라 임종석 전 실장 정도의 중량감이면 용산에 가라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친명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에서 나온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옳다고 얘기하지 않고 한 번 예. 정도 비판을 하는데요. 네. 그 말은 맞아요. 아, 용산 정도는 네, 가는 것이 가야 맞다. 된다는 건. 예. 왜냐하면 이겁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 본인이 좀 아까 얘기했죠. 운동권 한 게 잘못이냐? 아니죠. 운동권 잘하셨죠. 네. 그래서 성과를 내셨죠. 그 성과에 대한 국민이 보답을 했죠. 뭡니까? 국회의원 몇 번 하셨습니까? 예? 비서실장 하시고 예? 그동안에 그 성과에 대한 보답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보답으로 가진 자리에서 다시 말해서 제도권에서는 얼마나 성과를 내셨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도권에서 낸 성과를 말씀하셔야죠. 네.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낸 성과, 비서실장을 하시면서 낸 성과, 이걸로 국민한테 저기 해야지. 아니 그 세월을 다 건너뛰고 옛날에 잘한 거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만 평가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했던 어떤 본인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겁니까? 결국은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예. 본인이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을 때. 그러면 어쨌든, 책임은 예. 안 져도 되고 본인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그 혜택만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용산으로 가라. 이거는 저는 최소한이라고 봐요. 이건 최소한이다. 책임지는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본인이 비서실장 시절에. 그럼 상징적인 어떤 지역구 조금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보여주거나 한다.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어쨌든 헌신적인 모습을 네. 보여줄 정도의 그런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신데요. 자, 중구 성동을 지역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지역도 지금 관심 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지역 현역은 일단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오늘 하태경 의원이 원래 종로에 나가겠다고 했다가 그렇죠. 당내에서 뭔가 좀 더 그 서울내 험지에 나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지역에 나가겠다라고 이제 도전장을 낸 상황인데 이미 지금 보신 것처럼 이영 전 장관도 이 지역에 나가겠다고 하고 이해운 전 의원도 이 지역을 찜한 상황이라서 좀 3파전이에요. 여당 내에서만. 이 지역구로 몰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역 의원이 민주당이니까 뭐 찾아오겠다고 탈환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길까? 갑자기 네. 이렇게 몰릴까? 중량급 정치인들이. 우리가 마용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포, 용산, 성동. 이게 쉽게 말해서 재개발 뉴타운 이후에 떴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지역의 뭐 민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자체가 민도라는 뜻은 아니고 네. 다들 모두 서울 시민들이 어떤 일정한 정치적인 식견과 그런 의견은 다 갖고 계시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그동안 뭐 재개발도 되고 해서 좀 약간 이제 뉴타운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금 이제 재력이 있다거나 이제 새로운 인구 유입이 돼가지고 아마 보수 진영에서 해볼 만한 강남 3구를 넘어서서 한번 해볼 만한 지역으로 이제 마용성을 꼽는다면은 네. 그래서 이제 성동이 여기 포함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그 분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그래요. 좀 다른 지역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전직 장관 그다음에 이해운 의원도 사실은 뭐 굉장히 중량급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은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의 어느 지역이라도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 그나마 지난번 선거에서도 아마 당선자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예. 아마 박성준 의원과 지상욱 전 의원과의 차이가 뭐 한 3-4%포인트에서 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지역으로 그리고 그 보는 것 전 같아요. 선거에서는 그 현 여당 의원이었죠. 후보인 지상욱 전 전 의원이 그러니까 당선됐었고. 원래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서 예. 한번 해볼 만한 지역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좀 교통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아까 이렇게 전직 장관 그다음에 뭐 전에 삼선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포진시켜서 이른바 선거 전략상 벨트화할 수 있는 곳에 좀 전략 배치가 돼야지 이렇게 말하자면 물론 탈환에 오겠다고 하는 건 좋지만 조금 더 정치적 환경과 유권자 환경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거는 네. 당의 전략도 그렇고 대국민의 인식도 그렇고 이런 점들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이 그러니까 험지 가운데서는 좀 해볼 만한 해볼 만한 지역이다 지역이다고 판단되니까 이렇게 몰린다. 그런데 이게 좀 교통정리가 돼서 좀 나올 필요가 있다. 네, 자, 이런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없어서 민주당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비명계가 떠난 민주당에서 친명 인사들이 친문 현역 의원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면서 양측의 공천 경쟁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당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이 현재 지역구를 많이 찾아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인데 다만 나는 이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출마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좀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구를 지키겠다 또는 뭐 그 사람 그 현재 현역 국회의원의 그런 점을 공격하면서 출마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국민들이 좀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이분들이 당선이 되려 그러면 지금 당원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사람 마케팅을 해야지. 그럼 인기 없는 뭐 지금 뭐 나가신 원칙과 상식이나 이낙연 대표님 마케팅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요 다 이낙연 대표님 마케팅 했어요. 그 이전에는요 다 친문 마케팅 했어요. 그거는 이제 경쟁자, 도전자들의 좀 그런 방법이다, 마케팅 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명 쪽에서 목소리 강하게 내시는 분들이 당을 떠났더니 네. 지금 친명 대 친문 구도가 이렇게 전선이 형성된 이런 모습인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 예견을 했죠. 저는 네. 이게 뚝에 비유해서 제가 예견을 방송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뚝이 무너지면 그 다음이 또 있을 것이고 그 뚝이 또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친명 간별이 시작될 것이다. 제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 김지호 실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한 얘기는 궤변이에요. 궤변. 궤변이다. 왜 궤변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정을 기해야 되는 경쟁에서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걸 합니다. 왜 네. 하죠?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당내 경선에서 이거 영향을 줄 만한 사람을 대놓고 하면은 그게 공정하겠습니까?
지금 타당과 경쟁하는 거에서는 우리 편을 뭐랄까 그 후원 지원군으로 해가지고서 그 승부를 겨루는 거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당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갖다가 그 논리를 쓴다면 그거야말로 궤변이죠. 그러면은 민주당은요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찬성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블라인드 면접 제일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보 진영에서 오히려 이렇게 추진하고 그동안 옹호하고 그랬던 제도인데 그런 거 어떻게 앞으로 옹호하겠습니까? 저게 맞다면 마케팅으로 다 쓸 수 있다면 저는 저건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궤변이다. 어쨌든 친문 대 친명 구도가 잡힌 지역구들도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도전장을 이렇게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비판하는 발언 수위도 상당히 좀 거칠어지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공관위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더더군다나 그 현역 컷오프하는 그러니까 현역을 단수 공천하는 기준 그러니까 그 지금 임혁배 공관위원장이 밝힌 얘기에 따르면은 100%면은 30% 경쟁 후보랑 차이가 나면 그냥 전략 공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을 구성하는 것 중에 40이 여론조사랍니다. 여론조사는 지금 권리당원들이 가장 높게 지금 들어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을 가장했지만 제도상 외피는 공정이라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불공정이다. 그래서 그 조홍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수박 나가니까 그다음 타겟은 멜론이냐라는 얘기를 뼈아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친명에서 또 이제 누굴 터냐면 친문 쳐내다가 그다음에 친문 나가고 나면 또 진명인데 그다음에 찐명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저 김상현 평론가는 이제 그 댐이 무너진다고 이제 그러니까 뚝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 그러다 보면 여기는 하나예요. 결국 얘기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다음 대선 도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가 친명의 주장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뭔가 쇄신과 혁신의 길로 나가는데 민주당은 오직 친명 외에는 메시지가 없다 그러면은 이번 총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구도로 갈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 대표도 공관위원장도 공정한 경쟁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제3지대 얘기해볼 텐데요. 제3지대에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개혁신당 정책 공약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겠다 이 공약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별 갈라치기란 비판도 일각에서 나왔는데요. 이준석 대표 발언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총선 전에 제가 그 남녀 갈라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남녀 갈라치기라는 이야기는 이제 제가 무슨 공약을 하든지 간에 약간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의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가 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선택한 방식은 공무원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병역을 이렇게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경찰과 소방, 규정직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에게 군 복무를 의무화하자 이 공약을 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갈라치기 비판이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죠. 대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공약 어떻게 맞죠. 보십니까? 갈라치기 맞다고 보십니까? 한쪽의 불만을 극대화하는 것은 갈라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게 한쪽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반대쪽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보완책을 같이 내놓으면서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함께 포용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한쪽의 불만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또 공격을 합니다. 갈라치기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갈라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의 어떤 모성을 보호하거나 군대에 갔을 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불만이 누적돼 있는 것만 콕 집어가지고 내 표를 끌어오려고 하고 그게 총선에 기여한다면 다른 부작용은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대한다면 그건 책임이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상 폐지 이걸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저도 이게 공유제이기 때문에 무제한은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게 국민적인 공감대와 노인들의 어떤 생활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다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배려하는 정책으로 만들어야죠. 네, 여러 이슈들 가운데 이제 세대나 성별 갈라치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이준석 대표가 이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죠. 이런 정책들을 앞세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첫 방송에서도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왜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지 않고 왜 정강정책준비위원장을 맡았냐. 이걸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급진적이고 말하자면 논쟁적 이슈를 꺼내놓는 거는 이 이슈 파이팅으로 치러보겠다는 건데 오히려 저는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렇게 나가버린 정책, 회복 탄력성이 없는 정책, 나중에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과 합당할 때 이거 어떻게 소화할 겁니까? 빅텐트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준석 대표의 전략은 알겠으나 조금 길게 보고 가야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개혁신당의 합류 러브콜을 받은 유승민 전 의원, 자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에 잔류하겠다. 그리고 공천은 신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에 남은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이준석보다는 한동훈한테 난 기대해 볼래. 이렇게 들렸어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차별화를 시동을 걸고 있고요. 아직 서막만 있기 때문에 그게 결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걸 다 인정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이준석 지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패권 정치를 종식시키고 새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이준석 대표를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예, 나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읽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당에 잔류하겠다고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혹시 당 내에서 어떤 수도권 역할론이 부상되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이 관심인데 자, 현 정부의 누구보다 강한 비판을 해왔지만 또 중도 소구력은 있는 인물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유승민 전 대표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여지를 남겼잖아요. 불출마 선언이나 혹은 배기종군을 쓰면은 이번 총선에 안 나오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해석하는 언론도 있지만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잔류를 선언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함수가 생겼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어떻게 중도에서 활용할 건지의 숙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만일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후보가 되거나 선대위장을 맡는다면은 이후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공간을 어디까지 열어줄 건지 이를테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각을 어디까지 허용해 줄 문제도 또 하나의 함수가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이 설 이후에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추이를 놓고 보면서 유승민 의원의 쓰임새도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 설정에서도 또 하나의 약간 불씨도 될 수도 있고 함수도 될 수도 있고 해서 이건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복잡한 함수가 됐다. 이 변수도 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자,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의를 요구하는 안건, 즉 거부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오릅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힘을 실은 만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5번째 제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실과 정부는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 등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온몸을 바닥에 대는 오체 투지를 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특별법이 마지막 희망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공포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가장 진실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죽음에 한 채의 역도 남기지 않도록 원인과 진실의 규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특별법 공포로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것이 말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날의 진실규명만이 유가족들을 위하는 일이고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진실규명 없는 피해자 지원책이 아니라 진상조사기구를 설립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는 정부에 아낌없는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선거제 개편 관련 입장을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고심하는 건데 병립형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준비라는 플랜 B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4월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원내 지도부가 이번 주 안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지도부는 어떤 특정 안을 요구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받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당원 투표는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꺼리는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먼저 방침을 정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소수 정당들과 함께 반윤연대 기치를 내걸 수 있지만 일부 의석수 양보에 위성정당 창당도 불가피합니다. 여당 주장대로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대선 공약 불이행에 야권 지지 기반인 시민사회로부터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여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과 지역균형 안배를 거론하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얼마 전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병립형에 무게를 실었던 이재명 대표와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명실상부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심사를 할 것입니다. 일찌감치 병립형으로 입장을 정리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제 확정을 미루는 건 국민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행 준연동형은 공수처법 처리가 간절했던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합해 탄생한 산물이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장고를 하는 이유가 민의를 선거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리 당략과 이해득실 계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여당은 또 현 제도가 유지될 것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 준비를 공식화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크게 3개 세력으로 재편된 제3지대 그룹의 결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빅텐트 성사 여부에 따라 선거 구도 또한 크게 출렁일 전망인데 그만큼 이번 주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모 씨가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김 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을 지니게 됐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 대표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흉기 사용을 꾸준히 연습하는 등 범행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피의자 A군의 서울 대치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노트북 등을 확보했고 포렌식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오늘 A군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방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A군이 입원 조치된 뒤 조사는 처음입니다. A군은 내일 응급 입원 기한이 끝나면 보호자 동의 아래 보호 입원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이 연초부터 잇따른 정치인 피습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변 보호 강화 전담 조직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과 각 정당 간 TF를 꾸려 위험 상황을 공유하고 사전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까지 연이어 터진 정치인 피습 사건에 집권 여당과 경찰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공개 활동이 늘어나고 주요 정치인을 향한 범죄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겁니다. 분위기 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기에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지 않으면 모방 범죄 발생 등 유사 범죄 증가로 치안력의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청과 각 정당 사이에 신변 보호 강화 TF를 만들어 위험 상황을 미리 공유하고 범죄 우려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출범할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인력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협박글 집중 모니터링도 우선 대책으로 거론됐습니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전담 신변 보호팀을 조기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동대 중에 전담 경호부대를 편성해서 상황에 맞는 치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실효성 확보 여부입니다. 대선과 달리 다가오는 총선은 여야 후보만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전국 수백 수천 명 규모에 달해 일단 경호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또 각 후보 입장에선 범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권자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피하기도 어렵다는 게 고민거리입니다. 기본 경호 원칙은 안전이기 때문에 되도록 유권자와 띄워놓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상호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일각에선 정치권 인사에 대한 집중 경우가 또 다른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력의 한계는 일반 민생 치안을 결국은 정치 신변 보호로 돌리게 되는 윗돌을 빼서 아랫돌 괴는 이런 형식의 문제가 노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정치인 피습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서로를 적대시하는 증오와 혐오의 정치 문화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치권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하고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3대시 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또 미사일들이 7,421초, 7,445초간 동해상공에서 비행해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면서도 비행 거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비행 시간이 크게 과장됐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 2발이 7,400여 초, 2시간가량 비행했다고 주장해 비행 거리가 2,000km가량으로 추정되기도 했지만 실제 이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이번 순항미사일 비행 시간은 북한 발표 내용보다 크게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탄두 개량 목적의 성능 시험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눈여겨볼 것은 핵 추진 잠수함 관련 동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이미 건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관련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초 김정은 위원장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핵 잠수함 설계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힌 겁니다. 2년여가 지난 지난해 9월에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며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습니다.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되고 진정 우리 인민 모두가 반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순항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되는 김군옥 영웅함은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닌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3년 전 핵 추진 잠수함 설계가 끝났다던 김 위원장의 발언이 이번엔 핵 잠수함
건조 사업도 파악했다로 바뀌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이미 건조 중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9년 3,000톤급 잠수함 건조 모습을 공개한 지 4년 만인 지난해 김군옥 영웅함을 선보였듯이 조만간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모습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잠수함에서는 전술핵 탑재용 전략 순항 미사일 SLCM의 시험 발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군옥함 관련하여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수리나 보완 이런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 보충을 위해 하루 2번 이상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는 디젤 잠수함과 달리 핵 추진 잠수함은 수중에서 무한 작전이 가능해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에 핵무기까지 탑재하는 전략 핵 잠수함 SSBN을 구축할 경우 한미일 3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으로 균형을 맞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검찰이 후원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기아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금품을 대가로 재작년 8월 이 업체가 기아 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는 배임 수재 혐의를 받는 김종국 감독과의 계약을 전격 해지했습니다. 구단은 무엇보다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고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기아 구단은 배임 수재 혐의로 김종국 감독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해 장 전 단장 사태에 이어 또 하나의 돌발 악재가 터졌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이 금품을 받고 후원업체 선정 과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는 가운데 구단은 구조상 감독이 배임 수재 혐의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며 혐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주에게 돈을 받아서 광고에 이익을 줬다라고 감독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구단 시스템이나 감독이 광고에 관여를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지난 일요일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던 기아는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해 김종국 감독과의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감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올 시즌 전력이 안정됐다는 평가 속에 상위권 도약이 기대되고 있는 기아는 전지 훈련을 앞두고 선수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수단에는 영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진가병 수석 그리고 나성범 선수 주장이 그 역할을 해서 선수단의 피해는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선수단보다 하루 먼저 호주로 출발하기 위해 공항에 나온 진가병 수석 코치는 언론 인터뷰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같은 팀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단장 파문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즌을 시작했던 기아가 올해는 전지 훈련도 시작하기 전에 사령탑을 잃는 대형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지만 국회 대리인 늑장 선임으로 별다른 진척 없이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지만 다음 달 2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10여 분 만에 마쳤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대리인이 늦게 선임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탄핵소추 사유 정리뿐 아니라 증거 제출도 안 돼 있다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5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문이 모두 3,000쪽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고 사흘 만인 오늘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문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등록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문 분량이 3,200페이지로 방대해서 파일을 전산에 올리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발인인 민주당은 사건의 본류인 민원 사주 의혹 수사가 민원인 정보 유출 수사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한 민주당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류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24일 만입니다. 민주당은 사안의 본류인 민원 사주 의혹 수사가 이후 제기된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수사보다 더디다며 수사 공정성의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공익신고자 색출은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청부 민원 장본인 류희림 위원장은 압수수색은커녕 이제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특정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방심위 내부에서 셀프 심의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까지 제기됐지만 이를 묵살하고 직접 심의 징계에 참여해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 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 비판 보도 관련 제재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류 위원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석 달 동안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는 월 평균 7건으로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높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 등을 이유로 의결한 징계가 90%에 달하는데 절반에 못 미쳤던 과거에 비해 이 역시 대폭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 정부 비판을 다룬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방심위의 어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정부 비판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 또는 정부의 비판의 어떤 재갈을 물리는. 류 위원장이 의뢰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청은 앞서 방심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에 제보자 신원 특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은 같은 사안을 두고 접수된 두 고발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팀장급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노조가 보복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팀장급 자리 27개 가운데 3분의 1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연공 서열이나 보직자 여부와 관계없이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게 했다면서 40대 초중반 팀장을 등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성명을 내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에 대해 의견서를 낸 팀장 11명 가운데 7명이 보직을 박탈당했다면서 보복 인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근무평가에서 4명에게 가장 낮은 가 평정을 매겼고 이 가운데 1명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근무평가만으로 직위 해제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평정이 나온 직원은 2주 동안 맞춤형 교육을 받고 결과가 미흡하면 직위 해제 뒤에 3개월 동안 심화 교육을 한 뒤에 이후에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직권 면직까지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해당 사업주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며 걱정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전수진단을 시작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직원 9명이 점심 장사 준비로 분주한 이 고깃집에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20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님은 당장 뭘 해야 할지도 막연하지만 새로운 부담이 생긴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안전관리 업무가 까다로워질 것이란 생각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저부터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못 견딥니다.
정부는 이처럼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장의 걱정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수진단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사업장 83만여 곳을 대상으로 명확한 안전방침과 목표가 있는지와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했는지 등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합니다. 노동당국은 현장을 둘러보며 컨설팅과 시설 개설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장 전부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재정 지원도 하고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경영계는 여전히 제휴의 추진과 함께 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나서 영세 기업의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그 기업은 무너지게 됩니다. 법의 그 개정을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 우려나 불안 마케팅이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또 최근 사례를 봐도 카페나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관련 의무를 실천해왔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안전장비 구입 바우처를 나눠주고 공동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개 식용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유예 기간 3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농장에 남아있을 식용견 수십만 마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산 안쪽에 자리 잡은 동물보호소. 식사를 챙겨주러 들어온 활동가가 반가운지 대형견이 꼬리를 흔들며 맞이합니다. 지난 2020년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불법 개농장이었던 곳이 보호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길러지던 250여 마리 가운데 130여 마리가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하고 3년째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다 보니 대부분 덩치도 크고 오랜 농장 생활로 사회화가 안 돼 입양이 쉽지 않습니다.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전국 개농장에 남아있는 52만 마리를 두고 우려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법안을 보면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보호시설로 이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남은 식용견들을 전부 보호소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동물단체는 입을 모읍니다. 개 한 마리를 보호하는데 한 해 평균 200만 원 정도 드는 데다가 보호소나 민간시설은 유기견들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만 해도 제가 일할 때만 해도 한 달에 3톤 가까이 들었는데 막 700, 800마리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료값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걸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일각에선 한 마리에 30만 원 정도인 비용을 생각하면 안락사 추진도 부담스러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식용견들이 자칫 고통스러운 죽음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도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종식 추진단을 꾸려 특별법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구조될 개들의 현황 파악부터 필요한 예산과 시설, 인력 확충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법원이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 조직 수노아파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젊은 조직원들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단체 가입 자체가 큰 죄라면서도 피고인 대부분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단체 가입 외에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이른바 MG 행동대원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수노아파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삼성전자 자회사 전 직원의 친형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에 유출된 설계 자료로 만든 세정 장비를 34억 원에 팔기로 하고 중국 업체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세메스 전 연구원인 친동생이
기술 국외 유출 혐의로 구속되자 업체를 이어받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9일 A씨 친동생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건설사가 사전 청약을 받아놓고도 사업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아파트 단지 가운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이런 사업장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2년 전 사전 청약을 받은 인천 서구의 아파트 공사 부지입니다. 수풀이 무성한 땅만 황량하게 남아있고 터파기 공사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본청약에 거쳐 내년 11월 30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차일피일 밀리더니 급기야 건설사가 최근 사업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업을 전면 철회한 겁니다. 실제로 사전 청약 당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는 5억 9천만 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했지만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사전 청약 포기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여기가 6억 9천 정도에 매매됐었거든요. 6억 9천에서 6억 5천 그러면서 집값이 하락했었죠. 5억 8천 정도면은 5억 7, 8천 사이면 매수할 수 있죠. 건설사는 계약을 중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늘고 인허가가 지연되는 동안 공사비와 금리가 급등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아파트 가운데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간 사전 청약 제도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3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당첨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 역시 부지만 확보된 상황에서 사전 청약을 받고 사업을 중도 철회해도 별도 위약금을 물진 않습니다. 고금리와 PF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사비 급등 등의 이유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분양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건설사가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을 받은 아파트 45곳 가운데 예정대로 본청약이 진행된 곳은 지금까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전국 아파트가 2만여 가구로 이번 달에 2배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는 다음 달 전국 19개 단지에서 2만 2,03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2월은 계절적인 분양 비수기지만 태형건설 워크아웃 등으로 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디 한 군데 큰 게 터져서 시장 분위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착륙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체제상으로도 원칙 있게 PF를 정리하게 되면 질서 있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방향성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홍콩 법원이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인 헝다그룹에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빚 청산에 쓸 수 있는 자산이 대부분 중국 본토에 있는 만큼 중국 법원의 인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021년 역의 채권이자 지급이 밀리면서 시작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부도 위기 사태. 2년 넘게 빈사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각지에서 공사는 멈추고 빚은 443조 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이 헝다가 진 빚을 청산해달라는 채권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청산 심리를 7차례나 미루며 시간을 벌어온 헝다에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헝다 측은 법에 따라 채무 해결에 나서겠다면서도
정상 경영 추진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실제 헝다는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청산 가능 자산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홍콩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현물로 빚을 돌려받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永不放弃的努力拼搏，确保完成全年交楼30万套。 이런 가운데 중국의 부실한 자산 운용사 3곳이 국부 펀드에 합병될 계획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활용되는 주식 대여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금융과 주식 시장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 홍콩 법원의 청산 결정 직후 헝다 주가는 20% 넘게 폭락하며 거래가 중단됐지만 항생 지수는 되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So it's quite likely that Evergrande will be broken down into a much smaller company if it still survives in the future. So or maybe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for the macroeconomy, but I still think on the corporate level it can be quite painful. 질서 있는 파산이라고 불리는 중국 당국의 각본에 따라 부동산 공룡 헝다 추락의 충격이 얼마나 분산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코스피가 2,500선대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89%가 오른 2,500.65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2% 넘게 하락하며 819.1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6원이 내린 1,335.7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홍콩 법원의 헝다그룹 청산 명령 등 중국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 심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군마현의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한일 우호 관계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우려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의 방침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데 우리 법원의 강제 동원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과는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난 2004년 일본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군마이숲 공원에 세워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하지만 군마현은 2012년 추도식 참가자의 강제 연행 발언이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극우단체들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고 재판부 판결까지 이끌어낸 뒤 철거 강행에 나섰습니다. 民主的なプロセス、裁判という民主的なプロセスでしっかり議論した結果、最高裁で判決が出たと。それを踏まえてしっかり対応していくと、こういうことに尽きると思います。 철거를 위해 공원 전체를 아예 다음 달 12일까지 전면 폐쇄하는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군마현에 한일 우호를 저해하면 안 된다며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마현의 이번 추도비 철거는 자국 정부의 기본적인 역사 인식과 상관없는 지자체 차원의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우리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한국 정부의 항의를 이어가는 태도와는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군마현의 결정은 과거사를 부정하려는 역사 수정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3年当時、第2次安倍政権の時代、全国で歴史修正主義の動きが活発になりました。 현재 일본 지자체에는 150여 개의 조선인 추도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등과 필요한 의사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마현의 이번 조치가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반복되는 대형 산불이 올해도 심상치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엘니뇨로 인한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데다 연휴가 많아서 등산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별 맞춤형 전략을 내놨습니다. 정희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2일, 무려 전국 35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큰 동시다발 산불입니다. 다음 날 그중 5곳의 산불이 커지더니 모두 대형 산불로 변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기후변화로 2년에 한 번꼴로 가뭄이 찾아오고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형 산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산불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수량은 충분하지만 2월에서 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낙엽이 바싹 마르고 작은 불씨로도 불이 붙기 쉬워집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도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산불 발생 위험이 8.6%, 2도 상승하면 13.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연휴가 잦아 등산객이 늘고 총선으로 인해 산불 감시 인력이 줄어드는 것도 산불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산림청은 산불 원인별 맞춤형 대응으로 산불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입산 통제와 등산로 폐쇄에 들어갑니다.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산불을 줄이기 위해 농가를 찾아가 부산물을 직접 파쇄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산불 감시 시스템을 전국 20개소로 확대해 산불 발생 초기에 감지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전국 동시다발 산불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과학적인 산불 감시와 진화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15일까지 3개월 보름간 이어집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5년간 설 연휴에 하루 평균 114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청은 2019년에서 2023년 설 연휴에 전국에서 화재 2,507건이 발생했다면서 35명이 숨지고 12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81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거시설 화재 가운데 절반 이상인 472건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망막은 한 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고 완치가 불가능해서 증상을 늦출 수 있는 항염증제를 눈 안으로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망막 염증에 따라서 약물 전달 속도를 조절해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안과 질환. 그중에서도 결국 시력을 잃게 되는 황반변성과 당뇨 망막병증은 지난 10년 사이 환자가 2배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질환 인식률은 크게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황반변성은 조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대다수가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문제는 한번 손상된 망막은 회복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눈 속에다가 직접 약물을 주사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점들이 있는 거가 치료의 장애이고 약물이 작동하는 기간이 지나가면 이 병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망막 내 염증 정도에 따라 약물 전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특정 악성 종양 치료에 활용되던 EGH2 억제제가 망막 변성의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EGH2 억제제를 넣어 안구 내부의 유리체와 성분이 비슷한 히알루론산 기반의 염증 반응성 하이드로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하이드로젤을 망막 변성을 앓는 쥐에게 주사하자 망막 내 염증의 94%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함께 들어간 염증 반응 가교제가 염증 정도에 따라 약물이 퍼지는 속도를 조절해 약효 지속 시간이 4배 늘어났습니다. 눈 안에 있는 유리체와 비슷한 성분의 히알루론산 성분을 섞기 때문에 인체에 좀 더 적합하고 하이드로젤에 담긴 약물을 쓰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제 염증 상태에 따라서 염증 정도가 심하면 약물이 빨리 퍼지게 되고 느리면 천천히 퍼지게 되기 때문에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되면 몇 주마다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개발한 하이드로젤의 장기간 안정성 확인은 물론 동물 인지 실험과 토끼 영장류 등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조선과 철강, 반도체 업종의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보면 올해 상반기 조선업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6.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철강과 반도체는 각각 2.4% 수준의 일자리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반면 섬유업 일자리는 중국과 베트남 경기 성장세 둔화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2.1%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 안내기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사용법을 포함한 성인 문해 교육이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교육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서 무인 안내기 사용법이나 디지털 금융 활용법을 교육하는 한글 햇살버스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읽기와 쓰기, 덧셈, 뺄셈 등 기초 문해 교육 프로그램 400여 개를 지원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해교육이 필요한 18세 이상 성인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성인 인구의 4.5%에 해당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 규제 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태양광 폐 패널의 현장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폐 패널에서 구리와 은, 알루미늄 등 자원을 추출하는 재활용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는 태양광 폐 패널 재활용은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부피가 큰 패널을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명화 모나리자가 또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농민 관련 단체가 예술과 식량의 권리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서 수풀을 잔뜩 퍼부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두 여성이 기습적으로 모나리자의 빨간색과 노란색 수풀을 껴안고 구호를 외칩니다. Qu'est-ce qui est important? Qu'est-ce qu'il y a de plus important? L'art, le droit et l'alimentation saine et durable. 농업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습격입니다. 프랑스 농민들은 경유 면세 폐지 등에 항의하며 이달 18일부터 트랙터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Aujourd'hui, en fait, on sait que l'alimentation, notamment le secteur agricole, c'est 20% des 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 C'est également plus de 1 paysan qui se suicide par jour. Donc c'est dans une situation qui est très problématique et nous, on veut changer ça, c'est riposte alimentaire. 박물관 측은 즉각 모나리자 주변에 가림막을 치고 관람을 중단시켰습니다. 시위대는 뜻한 바를 이루었지만 멀리서 그림을 보러 온 관광객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It's disgusting to treat art that's really valuable for the history of humankind that way.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그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그동안 여러 번 순환을 겪었습니다. 모나리자는 지난 1956년 볼리비아 남성이 던진 돌에 훼손당한 이후 유리로 덮어 보호하고 있어서 이번에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화가 난 러시아 여성이 찻잔을 날렸고 2022년에는 한 남성이 지구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외치며 케이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명화에 페인트나 음식물을 뿌리고 손에 접착제를 발라 붙여버리는 방식으로 종종 시위를 벌여 박물관 관리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내일도 강추위는 쉬어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도 아침 추위가 덜하겠고 낮 동안에는 7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립니다. 중서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도는 오후부터, 전남은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고 모레 새벽에는 그 밖에 남부와 충청, 경기 남부에도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2도, 부산 0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8도, 광주 11도, 부산 11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목요일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